자, 오늘은 이제 이야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왜 많냐면 호튼이라는 사람이 교육 활동을 하고 조직화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저도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일관되게 비판적인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이제 하워드 진이라는 선생님이고, 하워드 진의 민중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민중사를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거기 때문에 만화로 보는 민중사 이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규먼트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데 그 속에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백그라운드로 이제 누구죠, 그 하워드 진의 이제 글을 읽어보려고 한 건가요. 그래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링컨이 노예 해방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링컨에 대한 평가를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링컨에 대해서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한쪽의 링컨만 배웠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링컨은 집안에서 계속 노예를 고용을 했대요. 뭐 고용을 한 게 아니죠. 노예를 소유했고, 그 다음에 남부에 있는 각 주들 중에 자기를 지지하는 주에게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전술로서 이용된 건 거지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런데 링컨은 아무리 강자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왜 링컨은 그렇게 비하되었었을까? 또 내지는 왜 비판적인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했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이 제 질문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거기는 미국의 놀라운 권력 구조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니까 언론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자본이라든가 이것의 결탁 관계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미국의 또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논쟁을 붙이는 게 이제 하워드 진의 책이거든요.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등등.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달리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맥락에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졸작이긴 하지만 그림을 그린 건 건가요? 왼쪽 한번 보세요. 미국은 나름대로 좀 진보적인 아젠다를 던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루즈벨트의 뉴딜이었고 1960년대 이제 위대한 사회를 약속했던 존슨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좌절되고 나서 레이건에 의해서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불평등을 심각하게 접근을 하게 돼서 미국의 국가 개입과 위기 관리는 저렇게 이제 나타났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불평등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이 불평등한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냐, 그리고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이 내용들이 뭐냐 했었을 때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미국에 있는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사실은 유럽을 가면서 느끼는 충격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안전하지가 않은데 유럽에 갔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책은 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 했었을 때 그 책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죠. 복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좋아지는 것이 흑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를 복지는 계급적인 문제인 건데 소득 이전을 둘러싼 복지의 문제를 인종의 문제로 덮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미국에서는
요 그래서 본 것처럼 복지라는 것들이 루즈벨트 존슨에서의 그 복지도 상당히 한계적인 거였지만 근데 이제 이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로 갔고 그 속에서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제 이 싹을 피워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하라는 글을 제가 하나 인용하면 만약 이 여자가 정말로 미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해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무엇보다 그녀는 일자리부터 구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예술 분야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대형 할인마트 같은 곳에서 계산원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휴가는 없을 것이다. 의료보험도 없다. 그리고 유급 출산 휴가가 없다. 자식을 낳아도 보조금을 기대하기 힘들다. 자식을 공립학교에 내던져 놓을 생각이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학비를 부담해야 된다. 육아 보조도 전혀 없다. 보모를 둘 경우 그 인건비를 몽땅 부담해야 된다. 그녀의 로커 남편도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 남편의 웃는 얼굴이 금방 딱딱하게 굳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만난 사람이 서유럽이죠. 독일에서 만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독일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의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땅을 표현한 건데 이런 생각이 기반해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냐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지에서는 저 위에 두 개가 날아다니잖아요. 계급이라는 게 날아가고 자본주의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계급이라는 말과 자본주의라는 말이 금기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금지된 단어는 지배계급과 자본주의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 굴러간다는 사실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터득한다. 그런데 이를 지배계급과 자본주의로 표현하면 구닥다리 골수 마르크스주의자로 몰린다. 이런 식으로 금기가 작동한다. 정당들은 이것에 한몫한다. 민주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계급을 언급할 때 중간계급이라든가 평범한 미국인 또는 보통의 미국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배계급이라든가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요. 저들이 누군지 다 안다. 저들은 내가 지배계급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저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대체로 대화를 멈추거나 얼머부릴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저들은 공개적인 글에서 결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거여서 저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배계급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은 그러지 않을까 한 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메리칸 크레도, 그러니까 미국의 신조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미국의 신조가 있는데 미국의 신조는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반공주의, 또 하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가족주의, 또 하나는 개척자 정신이에요. 개척자 정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미국을 개척해 나갔던 그런 정신인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메리칸 크레도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앵글로 프로테스탄트 문화로부터 왔다는 건 거예요. 앵글로 프로테스탄트 문화는 저희 본 것처럼 영어, 기독교, 종교적 헌신, 영국식 법치, 통치자들의 책임성, 개인들의 권리, 개신교들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노동윤리, 지상 천국의 능력과 책무. 그러니까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미국인이 이 건국이 되면서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앵글로색슨의 사람들인데 앵글로색슨의 이 민족들의 프로테스탄트 하나님 이제 근면이라든가 직업 소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끊임없이 이제 나가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인 것은 가족이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에게 경건한 경배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들은 내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먼저 이런 방식으로 갔던 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급이라는 말이 들어설 여지들이 없는 건 거죠. 그리고 특히 또 1950년대 이제 메카시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말하고 노동계급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인다는 건 건데 아까 계급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기된 조직인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이 토양, 밑바닥에 있는 토양은 저 세 가지의 아메리칸 크레도에 기반해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루즈벨트나 존슨의 저 위대한 저거조차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한계들을 갖는다. 자, 레이건이 집권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레이건이 집권하고 나서 한 말을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 상당히 좀 놀라운 말인데 레이건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레이건이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죠.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하면서 썼던 글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레이건은 1981년 집권하자 공공부조의 여왕들을 가차없이 공격했다. 공공부조의 여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여왕들은 공공부조를 신청하기 위해 아이를 계속 낳은 10대 흑인 어머니들이었다. 레이건이 가장 즐겨 읽은 책은 공공부조 비판의 고전인 조지 길더의 부하 빈곤이었다. 길더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도 드러나는데 1995년도에 얘기해 한번 볼게요. 근본적으로 복지수당을 받는 게 저임금 일자리나 신입사원 임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복지수당이 신입사원 임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는 수혜자들에게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계 부양자로서 남성이 할 일을 침해하며 가족의 기초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남편의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메리칸 크레도에 어긋난다는 건 거예요. 생계 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은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국가가 생계 부양자인 남성이 할 일을 대신하여 가족은 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가는 남성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심 빈민가의 사생아 출생률이 80%나 됩니다. 복지국가는 흑인 가족에게 노예제도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무시하죠? 이런 이제 맥락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책들이 그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아메리칸 민중들의 삶들이 시민들의 삶들이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끊임없이 도덕적인 비난과 희생자 이 비난에 시달리는가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정치의 삼각형 얘기하잖아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내는 게 정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난 게 잘못이 나타나는 그 정책이, 복지가 아주 이 잔여적으로 가는 이 정책이 어떤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요런 철학들인 건 거죠. 자, 요런 토양들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뭐지 했을 때 이제 세력인 건 거죠. 세력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노동조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미국의 노동조합은 제가 이제 아메리칸 크레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노동조합인데 미국의 노동조합도 크게 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그 맥락들 아까 개척자 프론티어 정신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은 민주당의 하위 어떤 그 이 부대 정도로 속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노동조합은 전형적인 비즈니스 유니언이즘.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도 하나는 그 혁명을 위한 노동조합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가 리볼루셔널 유니언이즘. 그러니까 혁명적 노동조합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처럼 이 사회 개혁.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이 리포미스트 유니언이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인데 미국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유니언이즘. 그러니까 하나 이익 집단으로 간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될 때 반대를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AFL-CIO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우리로 치면 노총, 민주노총 같은 건데 거기에서의 아주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유명한 전설적인 이 노조 활동가 위원장이 콤퍼스라는 사람이에요. 콤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에 대해 지원을 호소하고 싶은 욕망은 일종의 도덕적 무기력증의 징표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조 지도자의 얘기인 건가.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어영노조 반공주의 1950년대 60년대 이제 반공주의를 표방했던 대한노총 같은 건 거죠. 그는 도덕적 무기력증은 바로 미국인들이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성격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힘들고 거친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초기에 국가 개척을 위해 투쟁해 나갔다. 미국인들은 강한 의지를 지닌 피 끓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노총 위원장이 미국의 노동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인 어그레시브한 건가요? 노동 조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정신이다. 자기네들이 아까 비즈니스 유니언이지만 이익을 위해서 투쟁적인 게 된 건 거지. 아까 리포미스트라든가 리볼루셔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이나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 정신과 노동자, 그러니까 아메리칸 크레도에 미국인 정신과 노동자의 투쟁성을 동일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은 정치적 접근성을 비난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에서 산재보험을 도입하려고 이제 이 의회에서 논의를 하니까 컴퍼스가 이제 불려 나가요. 야, 너네 산재를 도입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노동자분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그래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국가위원회에 나가서 증언한 컴퍼스 얘기해요. 실업, 질병, 장애의 경우에 노동자를 위한 강제 사회보험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정부의 의도는 정부의 대리인을 노동자의 가정과 일상생활에 첩자로 보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활에 침투한 많은 첩자와 형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보험들을 정부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럼 왜 그랬을까? 컴퍼스는 그렇게 되게 되면 산재보험이라든지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공제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관리했던 영향력을 잃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 유니언이즘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미국의 노동조합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자, 그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이 미국이 그랬던 것은 거기 아까 세력 관계가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저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랬었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잖아요.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분 저렇게 망가졌고 그리고 이익 집단화가 됐죠. 그럼 이제 시민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고 있는 건 학습 동아리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1870년대에 미국에서 학습 동아리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1915년도에 70만 개의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학습 동아리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하다가 소멸돼 버려요. 그 소멸되는 원인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메카시즘이라든가 이런 이 조직화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지 이런 어떤 그 시민 사회의 아래로부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맥락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1915년도에 70만 개 학습 동아리를 보고 스웨덴이 그걸 가져가요. 스웨덴을 가져고 미국으로부터 배운 건 거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에 거기서 개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뿌려낸 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꽃을 피우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소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제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아마 다 이제 괴멸된 그 역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가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미국이 다시 이제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에 기반한 스타디 서클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스타디 서클 지원센터, 리소스 센터죠. 스타디 서클 리소스 센터를 이제 만들어요. 이게 1995년, 2000년 된 건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일인 건 거죠. 근데 여기서의 스타디 서클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리데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 하다니 에브리데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에브리데이니까 우리 일상의 문제들인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하기 생활 속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습 동아리가 나오는 건 건가요. 자, 그런데 이 학습 동아리에 빠져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건 아까 불평등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다문화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상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미국의 전통들 속에서 계급적인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인 그리고 이제 사회권적인 그런 시민권 교육이 가능할까? 근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례다 이런 건가요. 미국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스터디들이 가면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의 많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급이 사라지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어떤 일상생활 속 에브리데이 어떤 이 스터디 서클인데 이 데모크라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1930년대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저 사람이라는 건 이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호튼이라는 사람이에요. 호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1905년생이니까 1932년에 하일랜드 지역학교를 만들으니까 몇 살이에요? 28살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 때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 나무에 앉아있는 제가 어디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좀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30대 아마 하일랜더를 할 때 지역 학교를 설립할 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양반은 키도 크고 백인이잖아요. 백인이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저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건 건 거야. 아까 우리 김양미 국장님이 노자의 이야기인데 이 책이 뭐냐면 이 책 맨 마지막에 호튼이 이제 프레이리랑 얘기하다가 짧은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싶군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프레이리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상대를 이제 배려한다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하고 읽은 시가 이건 거예요. 읽은 시가 이건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어느 분이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듣고 계신 분 중에. 경이가 읽었어요. 예. 민중에게 가서 민중에게 배워라. 민중과 함께 살고 민중을 사랑하라. 민중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민중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는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고 민중 스스로 말하게 할 수 있는 자일지니. 603점. 이건 노자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 어디서 나온지 저희가 다음에 우리 김학성 선생님이나 등 물어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는 노자라는 사람이 기원전 604년에 쓴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민중에게 가서 민중에게 배워라.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해요. 민중에게서. 민중에 배워라. 민중과 함께 살고 민중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중에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민중을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민중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민중에게 배워야 되니까 민중을 만나가지고 민중에게 알고 있는 경험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민중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만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민중을 만나갖고 배우면서,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경험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하일랜더 같은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이 끝나고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 마중물을 우리 사무처와 유범상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해냈구나.
그 민중 스스로 말하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야 우리가 정말 마중물을 만들었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가요. 자 프레이리가 이제 프레이리랑 호튼이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지껏 이런 것을 이런 인터뷰라든가 내가 책을 안 쓴 이유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지 호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의 24페이지에 저는 자전적인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은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자서전 속에서 일종의 자아상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한 개인이 혼자서 한 것처럼 써놓은 글을 읽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하일랜드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다른 동료들도 함께 일했다는 것을 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걸 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지만 가끔 우쭐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호튼을 딱 생각하면 그래 노 활동가가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온통 이 사람이 주도가 돼서 하거든요. 근데 이 노자가 했던 이 시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요양반이죠. 요양반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했었을 때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글자도 모르고 당신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산골 노인이셨지만 이게 224페이지예요.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얘야 너는 이상에 대해 말하면서 그 별을 향해 마치 마차를 몰고 가고 있구나. 너가 이상을 얘기하면서 그 별을 향해서 마치 마차를 몰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건 거예요. 있구나. 하지만 그 별을 지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거기 안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일반 시민들, 민중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별을 일로 가져오라는 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차를 끌고 별을 향해 가야 하지만 별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일도 해야지요. 현실적인 실천과 비전을 결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중물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상 일로 가져오도록 상상하라. 우리 상상서부터 시작하자. 근데 이 양반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주민들을 교육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상은 어떻겠어요? 미국이라는 상황이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모순들이 있잖아요. 인종 문제도 있고 불평등의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은 정말로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당히 좀 공상처럼 생각되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양반은 할아버지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양반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을 계몽시켜 준다고 생각한 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가져다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듣게 되면 세계 시민이 될 거다. 이 양반은 세계 시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세계 시민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양반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 노자의 얘기죠. 이렇게 노자의 얘기로 노자 얘기 어디 간 거예요? 노자 얘기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할아버지의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민중교육, 활동가 교육을 하게 된 것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사교를 목적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으러 다녔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모님이 나이롱 신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민중들을 만나고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뭐냐면 가난한 삶을 이제 경험한 것이 가장 크다 그래요. 여기 보면 283페이지에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해고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가난한 삶을 했는데 15달 된 소녀가 슬픈 표정으로 있었대요. 이렇게 15달 된 소녀가 슬픈 표정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슬픈 표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소녀가 자신을 지치게 하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게 어마어마한 인상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일이 각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요. 저는 이 일로 체제의 잔인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서 뭐를 본 건가요? 체제의 잔인함을 보게 된 건가요? 아름다울 수도 있었을 삶을 파괴한 체제의 잔인한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죠. 이 사람은 이제 가난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인천 사회서비스 원장은 똑같은 걸 보고 나서 뭐냐면 내가 고아원 원장이 돼야지 옛날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겠지만 그리고 또한 소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통령이 돼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은 놀라지 않고 체제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한 건가요. 친구야, 내가 그 소녀의 눈망울을 내가 잊을 수가 없었대. 그 친구가 뭐라는지 해서 그럼 자네가 산에서 만난 그 소녀나 다른 애들을 학교에 보내주면 되잖아.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소녀를 학교에 보내주지 그랬어?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안 될 말이야. 그 애는 그 산에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야. 그 애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닐 거야.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잖아. 그런 문제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받았던 느낌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될 거야. 이것이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생각했는데 이 양반은 성인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맥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창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양반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이 양반이 영향을 받았던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 알린스키도 그랬고 프레이리도 그랬고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내가 기반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 나를 마르크스에게로 인도해 줬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가난한 사람들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그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답을 마르크스한테 있어 하고 나한테 얘기해 줘. 민중신학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이 양반 누굴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이제 이 실러라는 사람인데 이 실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괴테하고 동시대의 사람이 둘이서 굉장히 친했다는 건가요. 양반은 일찍 요절을 했는데 45세인가 그렇게 요절을 했는데 계몽주의자들을 계속 비판을 한 건가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졌는데 이 양반이 뭐 프로메테우스의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의 쓴 시를 읽으면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불평등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러로부터 자기가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마르크스다. 마르크스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비판들을 가능하게 해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프레이리는 이런 이 호트는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나름대로 상당히 근본적인 비판들을 이제 하게 됐다. 구조적인 체제적인 비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볼게요. 만든 게 이제 이 하이랜더 시민 시티즌십 스쿨이에요. 하이랜더 시티즌십 스쿨이 폴크 스쿨 이렇게 1932년도에서
1962년도까지 있다 해서 나중에 마중물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저기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중물이 지금 갈 때는 많은데 갈수록 돈은 없고 계속 협동조합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중에 그래도 좀 부자 사람들 몇 명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캠코더 갖고 찍어가지고 우리 이 친구들이 찍은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 언젠간 정말 한번 좀 이렇게 투어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영국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저 뭐죠 구른투비서부터 시작해 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영향받은 학자가 이제 이랬는데 이 하일랜드는 그럼 뭐냐? 하일랜드는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요. 하일랜드는 미국의 이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산악지대 한가운데 그 산악지대가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산악이니까 뭐겠어요? 산업화 시기에 이게 이제 소위 탄광지대였던 건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미국의 산악지대에서 남부의 그 노동자들의 삶에 밀착돼서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반이 교육한 것은 당시에 거기 이제 농민들도 있었던 모양이죠. 농민 교육과 노동자 교육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남부의 민중적인 삶들이고 노동자 농민 교육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산업화가 진척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 그러니까 좀 뭐죠, 그 민권 운동 대표적인 게 이제 킹 목사라든가 이런 그 로자 파크스가 이제 여기 이 학교에 방문들을 하면서 영향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로자 파크스가 가장 이 뭐랄까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면 백인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첫 경험을 해요. 여기 갔더니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게 앉아서 동등하게 둘러앉아서 발언권을 똑같이 나누는 건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그 무슨 법이죠? 그 짐 크루즈 법인가 뭔가 이 백인하고 흑백 분리인 건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해방됐지만 아까 저 누구죠? 그 링컨 이후에 노예는 해방됐지만 분리 정책을 핀 건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버스도 타게 되면 백인이 다 앉고 나서 남는 자리를 앉는 뭐 그런 것에 로자 파크스가 그 경험을 하는 건 거예요. 야, 저희 같으니 저렇게 키도 훤칠하고 백인 남성이랑 우리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건. 그래서 이 하일랜드 학교는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교육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민권 운동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어떻게 되면 시민권 교육들로 가고 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 지나면서 무슨 교육으로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제3세계로 이런 시민권 교육을 간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면 이것이 이제 시민권 학교고 인종 통합의 장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육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당황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호튼이 강의한 건 거의 안 나와요. 호튼은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한 게 나오고 그리고 보통 사무처장들이 사무국장들이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다 교육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육이 아니라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서로 러닝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중물에서는 제가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억울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이 워크북도 만들고 이제 점차 이 교사죠. 시민교사인데 여기서의 시민교사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사가 되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면 교육을 밀매한다 그래요. 교육을 밀매한다. 이게 뭐냐면 부트레거. 부트는 뭐냐면 옛날에 그 술을 부츠에다 이렇게 숨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사람이다. 그럼 그때 꺼내가지고 팔았다는 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이런 시민권이라는 것을 숨겨가지고 지역사회 들어가 꺼내가지고 이제
판다서 이게 부트레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일랜드 학교는 사실은 이런 것처럼 그 교육을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이제 레거하는 건 거죠. 다리 숨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교육가가 아니라 활동가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민중 스스로가 자기의 잠재적인 리더십을 확인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변화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채로움들을 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에 대한 미션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먼저 이렇게 주장한 것이 하일랜더 시민 학교다. 여기 포크 스쿨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일랜더 시민학교는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람의 이제 그런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일랜더 시민학교의 교육의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교육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 아까 미국이라는 틀들 속에서 정말 이게 독특하게 새로운 흐름이다 한 것이 체제를 비판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 체제 안에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체제 안에 있잖아요. 체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육을 들어가요. 아까 그 부추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야, 왜 너 인종이 왜 같은 인간인데 그래야 돼? 민권 운동도 숨겨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민권도 숨겨갖고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건 노동권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뭘 비판하게 만드냐면 저 체제를 비판하게 만들어요. 체제를 비판하게 한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체제로부터 탈출시키는 건 건가요? 근데 그 탈출을 누가 해요? 스스로가 하는 건 거야. 그럼 나는 뭘 하는 건 거예요? 교육자는 그 체제 바깥에서 체제를 넘어서는 사고를 하게 하면서 여기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탈출하게 하는 방법은 집단 학습을 하는 건 거예요. 함께 이제 학습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집단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집단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건 거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체제에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체제에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그 글을 읽어볼게요. 체제 안에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저만의 체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체제에 양보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희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희생이지요. 제 스스로 인정한 일을 한다는 것은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는 좀 저한테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현재 이 체제에 안주하면서 안주도 먹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운데, 이 양반은 이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들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체제는 늘 누구의 편이냐면 지배자의 편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일랜드에 살 때면서 저는 체제는 절대 민중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체제에 대항해서 그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는 의식도 생겨났죠. 그래서 이 씨앗은 구조적 변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싹 틔울 수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상당히 급진적이죠, 그죠? 지금까지. 그래서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할아버지죠. 이렇게 프레이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히 그런 건 거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 요 구정 건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건 거다. 그래요. 근데 비전을 제시할 때 이 양반이 제일 비판하는 게 있어요. 제일 비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립성이라는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중립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 얘기는 현 체제에 찬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나는 중립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현 체제에 찬동한다는 것을 감추는 교묘한 말이다. 나는 거기 중립적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현 체제를 나는 찬성해 하는 말들을 감추는, 내가 현 체제 편이라는 것을 감추는 교묘한 말이 중립적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양반 134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립성은 현 체제에 찬성하는 것을 감추는 교묘한 말이다. 중립성은 현재 존재하는 것 또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과만 관련을 맺습니다. 중립성은 단지 다수가 하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므로 중립성은 체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중립성은 비도덕적인 행동이지요. 종교적 관점에서의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인기 없는 쪽에 서서 불의의 반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내가 비전을 제시할 때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뭔 얘기냐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에서도 중립적이라는 말이 통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지요. 이런 관계에서 중립성이란 지배 집단을 위한 봉사를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뭐라 하면 여러분 그저 생물을 가르쳐 생물 교과서를 가르친다. 생물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생물 과목을 가르칠 때 이게 중립적이냐? 이거는 생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거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생물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인 교과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생물학은 생명에 관한 지식이잖아요. 생명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데 어떻게 생물학이 중립적일 수 있냐니까요. 그죠? 그래서 생명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데 그 생명에 관한 지식은 철저하게 윤리적일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면 생물학 교사도 말이야. 생명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중립적인 것처럼 보면 컨텍스트, 맥락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 아래 중립적인 것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서 가르쳐야 될 교사는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과학도 상당히 당파적인 거다. 그래서 이 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읽고 넘어가 볼게요. 234페이지에 가게 되면 중립성 같은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동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흔히 중립적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립적이라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사회 변화를 원하는 우리보다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중립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민중이 기존의 사회를 옹호하고 지지하며 사회가 원하는 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을 민중들과 나눌 때 민중을 압도할 만큼 권력을 가졌다고 느껴본 적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중립적인 것이 되게 폼나 보이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다시 여기로 가보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건 노자의 시각에 딱 적용이 돼요. 교사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교사는 전술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알린스키죠. 근데 알린스키는 애를 가지고 이 사람 뭐라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다. 활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사는 어떤 사람은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요. 시민들을 만날 때 늘 뭘 보면 되냐면 경험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도 만나고 뭐 하는 거냐면 상호 교육을 하는 거. 이게 대화죠. 상호 교육을 하고 이 대화를 하는 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좀 더 복잡해졌죠.
이 사람은 이제 교사죠. 교사는 어떻게 되냐? 이론을 갖고 있죠. 근데 이론을 갖고 있는데 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깔려 있어야 돼요. 민중을 사랑하는 거. 민중을 사랑한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연애에서의 사랑이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시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를 나가 평등하게 동등하게 인정하는 건 거죠. 그리고 민중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민중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기로부터 이 민중이 갖고 있는 경험과 민중의 지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민중의 지식이 가진 그 시민을 만나서 상호 교육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민중의 잠재력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건 거예요. 그 잠재력들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비전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비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프레이리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교육하는 장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보면 이 친구가 교사가 아니었었어요. 여기에 수업하러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너가 한번 교사를 해볼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읽은 것이 뭐냐면 세계 인권 선언을 읽어요. 세계 인권 선언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안 해요? 호튼이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온 사람한테 시키는 건 거예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민중의 열정과 꿈을 번역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민중의 열정과 꿈을 번역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중의 구원자도 아니고 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 건 거예요. 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 적꿈이 있으니까 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민중이 잠재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민감성들을 깨워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번역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145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145페이지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 책을 꼭 사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책을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보고 싶고 혹시라도 아직 안 산 사람은 마셈에 와 계시다면 마셈에 이 책이 있나? 책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고상진 관장님이 책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도자는 민중의 열정과 꿈을 번역해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구원해야 한다. 지도자라면 구원은 해방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해방과 구원은 사회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면복수도하면서 심리적이고 체득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사회를 구원해야지 이제 구원해낼 수 있다. 그래서 민중에 의해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지도자가 민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양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강요가 아니라 공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요가 아니라 공유다. 이게 13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하냐면 사실 이게 되게 훌륭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볼까. 우리 김학민 목장이고 책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패락으로 한번 제 생각으로는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네, 또 제 생각으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직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당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권리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특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권리가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꺼내놓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예,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여성이 이제 활동가가 되는데 세계 인권 선언을 읽고 여기서 이제 교사와 시민이 같은 건 거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이걸 교육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읽어서 이 사람이 교육가가 됐잖아요. 교육가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자기 공간에 가서 조직을 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투는 뭘 얘기하냐면 변화를 위한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를 위한 전술까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논의했어요. 왜? 그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가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의 뉘앙스들을 계속 풍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건 거예요.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알린스키하고 아까 이제 쭉 나왔던 그 누구죠? 이 호튼하고의 이제 비교를 한번 좀 해보는 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왼쪽이 관점을 갖도록 돕는 거, 관점을 갖도록 돕는 게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비전을 갖도록 돕는 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비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의 꿈, 그의 어떤 그 인간다움, 존엄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해갖고 교육자는 끊임없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까 민중의 경험이고 민중과 함께 배우고 민중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민중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코오디네이터다. 이런 건 거예요. 코오디네이터. 그래서 교육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영역이고 내가 하는 호튼의 그 이 하이랜더 이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나는 문제 제기하는 거지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당신들의 문제다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배운 사람들의 문제다. 그건 조직가의 문제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조직화를 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중물에서 이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실천은 유연하게, 원칙은 엄격하게. 그랬을 때 호트는 원칙은 엄격하게 상당히 이제 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실천은 유연하게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린스키는 여기 뭐 말이 되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고, 프레이리는 원칙은 엄격하고 실천까지도 이제 학습 동안을 통해 막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점에서 호튼이 상당히 어때 보이냐면 유연해 본 게 아니라 온화해 보이는 건데, 온화해. 왜냐하면 이 현장 실천으로까지 이렇게 막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그런 급진적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알린스키가 급진적으로 보이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 행동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그 뭐랄까 우파적이냐, 그러니까 보수적이냐, 그러니까 셋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알린스키인 건 거예요. 그 알린스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념이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린스키가 하는 행동들은 뭐든지 다 똑같다. 우파가 하는 거나 좌파가 하는 거나 똑같다. 왜냐하면 기술이니까. 내가 저 가격을 깎고 싶어. 그러면 좌파 입장에서는 자본론을 갖다가 놓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뭐죠, 그 다단계 판매,
제가 2박 3박 4일 가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긴 주로 좌파들이 모였었거든요. 옛날에 운동권들이 한번 모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본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를 설명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이게 착취당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혹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10억 벌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정당성이 아무 상관없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좌파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뭘 했냐면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영국의 런던에 갔었을 때 자기 그 친구인 그 앵겔스가 돈 같은 거 가지면 자기 이제 경제학이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식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자본가들을 우리가 강탈해 오는 것이 자본가들의 돈을 강탈해 오는 것이 이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 엄청나게 더 돈을 탕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조직화에서는 이념적인 것들보다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알리스키는 오히려 훨씬 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반면에 이 프레일이나 호트는 훨씬 더 급진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인데 교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 해결하는 조직과 말고 왼쪽에 원칙을 엄격하게 하고 아까 교육을 하는 교재 만드는 건 뭐냐 하면 페이지 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 6페이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서로 이 두 사람은 주위에 서로 공통점 페이지 6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은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거 몇 가지만 이게 하고 갈게요. 10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래 교재가 없어요. 말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교재를 문자를 갖고 있는 순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건가요? 그래서 주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이 온 사람들이 또 뭐가 돼야 되냐면 교사가 돼야 되니까 교재를 만들자. 그 교재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면 강의하는 걸 그대로 녹취를 해갖고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을 해서 정리하면 약 30쪽 분량의 교환이 되더군요. 이는 하일랜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환이었었어요. 이런 건데요. 그러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호튼이 이제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어딜 가냐 했더니 나는 시민교사다.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시민교사 뭐 하는 거냐. 호튼 학교에서 이제 한데 호튼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시민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읽고 쓰기를 가르치면서 말이에요. 토론하면서 이런 얘기에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가 이 느끼면서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호튼이 뭐냐면 정말 우리 프로그램이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시민학교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건 거다. 그런 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 텍스트를 뭐로 할 거냐 했었을 때 아까 그 사람 아주 단순한 텍스트를 쓰는 건 그게 아까 인권 선언문인데 그걸 낭독을 하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낭독을 하고 토론하면 학생들이 와,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 저런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읽고 싶어 한다는 건 거야. 그래서 저마다 방식으로 호기심을 갖고 읽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건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는데 교사가 양성이 되는데 교사 양성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교사를 참관하게 만들어요.
이 교사가 그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창간하게 만들고 창간한 것을 가지고 받아 적어서 뭐를 해요? 교재 편찬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창간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교재도 만들어 보는 건 거죠. 그럼 그게 자체가 교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들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교사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양반의 이야기를 저걸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 양반은 프레이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민중들의 경험, 민중들에게서 배워야 되고 서로 동료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민 되기의 과정들 속에 들어가는 건 거다. 예, 이런 얘기. 그래서 민중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민중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시민교사고 그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시민 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뭐죠? 미국의 스타디 서클 그리고 스타디 서클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아까 구조의 문제, 계급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들을 제기했던 이제 호튼의 하일랜더 시민학교를 좀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호튼은 우리가 이제 자생성 의식성 얘기하잖아요. 자생성 의식성은 뭐냐면 너무 그들을 믿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게 하는 것은 모든 걸 추수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트는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그들이 알아서 행동할 거다. 우리는 그냥 이런 촉발자 역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촉발자 역할들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이 교사가 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화의 문제는 문제 해결인데 그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호튼이 과연 우리가 좀 이 의식성을 벗어난 건 사실 의식성을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의식성이라는 것은 날 따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진리를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이제 양극단이었는데 그 양극단을 이제 끊임없이 이 메꾸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라면서 그 대화를 통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대화가 결정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했던 그 프레이리의 어떤 그런 관점들보다 어쩌면 훨씬 후퇴한 것이 아닐까. 뭐 이 양반의 입장이.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양반은 계급을 얘기했는데 아무리 여기 읽어도 온통 계급 얘기들이 잘 안 나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의 그 대안들이라 그럴까 그 사람들하고 논의들 구조 속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 양반이 물론 이론가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오늘 소개한 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제 문제, 구조 문제, 계급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글들을 아무리 읽더라도 이 양반의 교재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로 주요한 문제들이 그 시대적인 과제들, 반공주의에 대응해서 나오는 어떤 체제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민권적인 운동도 뭐 시민권, 그 자유주의적인 시민권 운동과 같은 그런 대안들만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 호튼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고민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호튼을 제대로 좀 읽어보려고 영어 페이퍼들을 많이 복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잘 읽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한 번 더 읽어서 혹시라도 제가 오늘 오해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러저런 질문들을 제기해 준다면 그룬트비라든가 알린스키라든가 프레이라든가 좀 연동시켜 갖고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 싶은 건가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미국의 학습 동아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동아리가 이제 지역사회 문제, 에브리데이 데모크라시로 갔지만 사실 알고 보면 취미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하로 머물렀는데 호튼 같은 사람이 던진 이 문제 제기들이 상당한 좀 주는 메시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마중물하고 나중에 연관이 된다면 좀 네트워크도 좀 맺고 우리도 가보고 그 양반들도 마중물에 좀 와보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좋은 토론하는 동료로서 하일랜드 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일랜드 학교의 이 학습 동아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일상에서 나온 교사죠. 일상에서 나온 교사가 둥그렇게 앉아갖고 현안의 문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교사가 되고 이런 모델들 속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서 만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기에 맞게 조직하는 이 모델들이 마중물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나 하는 것을 아무튼 이번 학기 마무리할 때쯤 돼서 한번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